네, 디지털 세상의 모든 것을 깊이 있게 알아보는 인포맥스D. 오늘도 명확한 정보, 새로운 지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국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2024년은 생성형 인공지능 상용화의 원년이 될 거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AI가 본격적으로 우리 일상에 파고들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한 건데요. 최근에 AI 관련된 논란과 그리고 내년 AI 시장의 트렌드, 전망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우선은 최신 AI 이슈들부터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우선 구글 AI인 제미나이가 논란에 휩싸였거든요. 이걸 두고 일각에서는 챗 GPT의 질주에 너무 급해서 이런 일이 발생한 거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사실은 뭐 우리가 알파고 때 봤듯이 네. 구글은 굉장히 뛰어난 AI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챗 GPT 이럴 때 네. 그 T라고 하는 게 트랜스포머라고 하는 기술입니다. 그런데 이 트랜스포머라는 기술을 만든 것도 구글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런 어떤 AI 기술을 어떻게 상용화를 시킬까? 네. 이걸 먼저 한 것은 오픈 AI고 또 챗 GPT가 굉장히 큰 성공을 거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구글 이런 데가 굉장히 마음이 급해진 건 사실입니다. 네. 그렇게 절치부심하다가 지금 제미나이라는 거를 발표를 했고요. 근데 제미나이는 발표 당시에 특징이 있긴 있었습니다. 네. 뭐냐면 챗 GPT는 글자, 그러니까 문자만 인식을 하는데 얘는 멀티모달이라고 그래서 문자뿐만 아니라 그림 같은 것도 막 인식을 합니다. 거기다 성능도 수치적으로는 더 뛰어났고요. 그런데 문제는 시연을 했을 때 그 영상이 네. 실시간으로 보이는 데모 영상이 아니고 편집된 영상이었다라는 논란이 있었고 네. 그건 이제 구글 측도 어느 정도 시인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음이 급한 거 아니냐 뭐 이런 네. 얘기가 나오는데 일단 기술적으로 구글이 뛰어나다는 건 뭐 부인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이런 해프닝은 있었지만 분명히 챗GPT의 어떤 대항할 만한 아주 굉장한 어떤 걸 만들어냈다. 그것만은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생성형 AI 시장에서는 이 챗 GPT 성공에 아무래도 많이들 의식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오픈 AI를 잡기 위해서 50곳이 뭉쳐서 동맹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건 어떤 의미로 봐야 할까요? 일단 이 동맹을 맺었고 이 동맹에는 뭐 메타나 IBM도 들어가 있고 네. 뭐 스탠포드 뭐 이런 유명한 대학들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50여 곳의 동맹이 일단은 목표로 하는 건 뭐냐면 독점을 타파해야 된다. 그리고 투명성과 개방성을 우리가 강조하겠다. 여기에 이제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오픈 AI, 그 이름에서도 앞에 오픈이 들어 있었잖아요. 네. 원래 오픈 AI가 추구하던 게 이런 겁니다. AI와 관련된 기술은 공개돼야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무료로 널리 쓸 수 있어야 된다. 네. 그래야 AI 기술은 더 빠르게 발전할 수 있다. 그리고 AI 기술을 개발할 때는 어느 정도 책임의식을 가져야 된다. 이런 것들이 초기에는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챗 GPT가 엄청난 성공을 거두면서 이제 오픈 AI가 약간 좀 상업적인 용도로 돌아섰단 말이죠.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은 당초 목적에 위반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렇게 너무 돈만 벌려고 AI 연구를 하다 보면 또 이렇게 폐쇄적으로만 연구하다 보면 부작용이 클 거다. 그래서 이번에 이런 걸 우려한 50여 개 단체가 동맹을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AI 관련해서는 오픈 AI의 샘 올트먼 해고 사태 짚어보지 네. 않을 수가 없을 것 같거든요. 물론 이제 복귀를 하면서 일단락이 되긴 했지만 이게 왜 일어났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샘 올트먼은 사업의 귀재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워낙 어려서부터 창업했던 것도 성공을 했고 네. VC 회사의 대표였을 때도 굉장히 승승장구를 했었고요. 실제로 굉장히 많은 돈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샘 올트먼은 챗 GPT를 뛰어넘어서 우리가 AGI라고 그러는 일반형 AI 개발을 해야 된다. 이것을 목표로 삼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네. 일반형 AI라는 건 뭐냐면 알파고는 바둑만 잘 두는 AI잖아요. 챗 GPT는 채팅만 잘하는 AI죠. 네. 그런데 AGI, 일반형 AI는 사람같이
모든 것에 대해서 다 일정 성능 이상을 발휘하는 AI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오픈 AI에 이렇게 AGI 이런 위험성이 있는 걸 그냥 무분별하게 막 개발을 시도하는 건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샘 엘트만을 견제하는 그룹이 있었습니다. 네. 이 그룹이 뭉쳐서 샘 엘트만을 쫓아낸 겁니다. 근데 문제는 오픈 AI의 대주주는 마이크로소프트거든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야, 내 동의도 없이 어떻게 샘 엘트먼을 축출했어? 다시 복귀시켜. 이래서 샘 엘트먼이 지금 다시 CEO로 복귀를 했고 지금 흘러가는 걸로 봐서는 네. 아마 자기와 반대 세력이 있던 사람들을 다 몰아내고 회사를 지배하는 지배력은 훨씬 더 강화되지 않겠는가 이렇게들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이제 복귀를 했잖아요. 그러면 AI와 관련된 그런 이슈들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벌어졌는데 더 안 좋은 쪽으로 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AI 연구하는 그룹이 두 그룹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막 너무 이렇게 개발을 서두르지 말자. 뭐 이게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네. 거 다 점검하면서 가자. 이런 게 있고 또 한쪽은 그런 거 원래 그렇지 않는다. AI는 우리를 도와주는 게 더 많으니까 빨리 기술 개발 서두르야 된다. 이런 그룹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일단 샘 엘트먼이 주도권을 잡았기 때문에 일단 기술력을 극한으로 끌어올려야 된다라는 급진파가 어느 정도 힘을 얻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AI 관련된 규제가 없었는데 유럽연합에서는 세계 첫 AI 규제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거는 좀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AI 기술이 생각보다 빨리 발전하고 있다. 네. 이런 걸 이제 어느 정도 인정했다라고 봐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규제한 내용들이 조금 이제 재미있습니다. 이제 어떤 내용들이냐면 첫 번째로 어떤 보건 또 사람의 안전 이런 것과 연관돼 있는 AI 기술은 규제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일단 얘기를 하고 있고요. 어떻게 네. 보면 뭐 당연한 얘기죠. 또 AI를 사용할 때 우리가 이렇게 영화 같은 거 보면 카메라로 사람 얼굴을 찍어서 막 인식해서 실시간으로 범죄자다 아니다. 네. 또는 이 사람의 어떤 과거 행태를 막 조사해서 범죄를 저지를 확률이 몇 %인데 이런 것들 막 예측하는 게 있잖아요. 네. 근데 이건 잘못하면 사람 인권을 건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AI는 규제를 해야 된다. 이렇게 담고 있고요. 네. 또 우리가 이제 딥페이크 얘기가 나오면서 네. 가짜 영상 얘기들이 되게 많죠. 그래서 이런 어떤 생성형 AI를 통해서 나온 어떤 컨텐츠들은 이게 AI 기술을 이용해서 만들어진 어떤 인위적인 영상이다. 그걸 반드시 표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 이슈가 되고 있는 주요 사항들에 대해서 네. 일단은 규제 장치를 만들어 놨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사실은 이런 부분이 AI 후발 업체들한테는 조금 진입장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 오픈 AI나 뭐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이렇게 먼저 AI 연구를 시작한 곳은 이 규제가 없는 상태에서 이미 연구를 어느 정도 진행했기 때문에 네. 상당히 앞서 있거든요. 근데 후발 업체들은 이제 시작할 때부터 이 규제를 받아야 되니까 조금 진입 장벽이 높아졌다. 뭐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챗 GPT를 출시한 지 이제 어느덧 1년이 됐거든요. 네. 그 1년 동안 교수님께서는 좀 어떻게 평가하세요? 일단 사람들의 주목을 끄는 건 분명히 성공했다. 네. 그리고 사람들이 지금 재밌어서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시도하고 우리가 이제 알파고 그러면 그냥 그건 바둑 두는 거지 내가 써볼 수 있어 이런 생각을 안 했잖아요. 네. 근데 챗 GPT는 그래 그럼 나도 한번 써볼까? 그러면서 사람들이 뭐 이것저것 말도 걸어보고 여러 가지 것들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한테 AI라는 게 친숙하게 다가오게 만드는 데는 성공했다. 그런데 본격적인 시험대에 오르는 건 네. 지금부터일 거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지금부터 생각합니다. 이제 시작이 될 거다. 네. 그러니까 어쨌든 관심을 끄는 데는 성공했다 네. 이런 얘기를 해주셨고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 어쨌든 오픈 AI 사태가 벌어지고 범용 인공지능 이슈가 부각이 됐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구체적으로 짚어주실까요? 사실은 범용 인공지능, 그러니까 AGI라고 하는 건 네. 의견이 너무 많이 나뉩니다. 곧 AGI가 온다는 분들도 있고, 네. 아이 그거 아직 멀었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건 뭐 AI 전공하시는 분들도 워낙 극단적으로 나누어지기 때문에 이 AGI가 실제로 뭐 몇 년 안에 올지 안 올지를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런데 분명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샘 엘트먼이 복귀했고 네. AGI를 그러니까 범용 AI를 만들려는 시도는
굉장히 가속화될 것 같다. 그게 성공하든 실패하든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AGI가 오느냐 마느냐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지금 이 시장이 커진 만큼 앞으로는 뭐 일상화가 될지는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거를 쓸 수 있는 사람과 못 쓰는 사람 이렇게 양극화로 나뉠 것 같거든요. 아무래도 그런 건 있죠. 네. 우리가 사실은 요새 음식점에 가면 네. 다 키오스크로 맞아요. 주문하시잖아요. 또 은행도 가보시면 뭐 저 창구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또 점심 때는 또 쉬시고. 네. 그러니까 요새는 이제 인터넷 뱅킹을 못하면 굉장히 또 불편해졌죠. 또 우리가 코로나 겪으면서 이제 코로나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줌으로 회의하면 안 돼? 인터넷으로 회의하면 안 돼? 그렇죠. 이런 네. 얘기들이 그냥 다반사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걸 못 쓰시는 분들은 굉장히 불편해지시잖아요. 이제 이런 일들이 사실은 벌어질 것 같습니다. 네. 확실한 건 뭐냐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시리즈가 있죠. 뭐 파워포인트, 엑셀, 뭐 워드 뭐 이런 거. 여기에 생성형 AI를 접붙인 서비스를 이미 내놓고 그걸 판매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게 이제 어느 정도로 편리하냐 하면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어떤 주제로 한 학기 동안 강의를 하려고 그러는데 어떤 내용들을 강의하면 좋을까? 16주 스케줄을 한번 만들어줘봐. 그럼 얘가 쫙 그걸 만들어줍니다. 네. 그러고서는 MS 워드로 수업 계획서를 만들어주거든요. 그럼 제가 제 입맛에 맞게끔 수정을 하면 됩니다. 네. 사실은 제가 하얀 화면에서 처음부터 만들 수도 있지만 AI를 이용하면 조금 더 빨리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생성형 AI를 이용하면 만드는 속도, 컨텐츠를 생성해내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는 건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잘 보면 워드 잘 쓰고 파워포인트 잘 쓰는 사람이 회사에서 칭찬도 많이 받고 승진할 확률도 올라가잖아요. 이런 변화는 분명히 생길 겁니다. 그래서 생성형 AI를 잘 쓰는 사람이 생산성도 높아지고 네. 컨텐츠의 퀄리티도 올라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걸 제대로 못 다루는 사람은 네. 약간은 좀 불이익을 받을 거다. 이런 건 우리가 당연하게 이제는 받아들여야 될 것 같고요. 네. 그걸 더 뛰어넘어서 범용 AI까지 나왔을 때 어떻게 될 거냐? 그걸 과연 지금 우리가 준비해야 되느냐? 네. 요거는 조금 더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뭐 일상생활에서는 어쨌든 AI가 조금 더 상용화가 된다면 그만큼 좀 어르신들을 위한 그런 맞춤형 교육도 좀 필요해 보이거든요. 사실은 그게 필요하죠. 네. 지금 정부도 그걸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 정부에서,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부에서 뭘 했었냐면 그 실버넷 운동이라는 네. 걸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정부의 예산으로 동네 컴퓨터 학원에 돈을 주고 몇 세 이상이 오시면 무료로 인터넷 뱅킹이라든가 컴퓨터 쓰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네. 이래서 그 IT 격차로서 오는 어떤 불균형을 해소시키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정부도 지금 이런 걸 잘 인지하고 있고 AI와 관련해서도 이런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무엇보다 뭐 일상도 일상이지만 기업에 가장 큰 영향을 많이 미칠 것 같거든요. AI에 뒤처지는 회사는 무너질 거다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그건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네네네. 예, 그게 뭐 IT를 모르는 회사는 무너질 거다. 네. 이게 뭐 지금은 되게 당연하게 받아들여졌지만 사실은 그렇게까지 오는 데는 시간이 꽤 걸렸잖아요. 네. 많은 외신들이 뭐 내년이 AI의 원년이 될 거다. 이렇게들 얘기하는데 원년이 된다고 해서 세상이 바뀐다는 얘기를 의미하진 않거든요. 네. 그래서 기업들이 IT 기술에 자꾸 익숙해져야 살아남듯이 AI 기술에도 점점 익숙해져야 살아남는 건 분명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생산성이 올라갈 테니까. 그런데 당장 뭐 지금 우리가 뭘 안 한다고 그래서 내후년에 막 도태되느냐?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기술이 변화하더라도 타이밍을 좀 잘 잡아야지 그런 문화도 좀 맞습니다. 익숙해진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뭐 어쨌든 내년이 뭐 AI 상용화의 원년이 될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처럼 잘 준비를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내년에 교수님께서는 AI 관련해서 좀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무슨 뭐 트렌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들 네. 나오는데
저는 그냥 그걸 그냥 한번 읽어만 보십시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그러니까 왜 내년을 원년이라고 보느냐 예. 여기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냐면 오픈 AI가 그 내부데이라고 그래서 개발자들을 대상으로 한 어떤 토론회 같은 거 발표회를 열었습니다. 여기서 샘 엘트먼이 우리가 세 가지를 내놓을 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그 세 가지가 뭐냐면 GPT 빌더, GPT 스토어, GPTs 이 세 가지입니다. GPT 빌더는 네. GPT를 활용한 앱을 만들 수 있는 개발 도구입니다. 그리고 GPT 스토어는 앱 스토어 또는 플레이 스토어 같이 GPT를 활용한 AI를 활용한 앱을 만들었을 때 그걸 올릴 수 있는 앱 스토어입니다. 네. 그 다음에 GPTs라고 하는 건 그런 앱들을 통칭하는 겁니다. 우리가 스마트폰 처음 나왔을 때 애플이 앱스토어를 만들었고 예.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각종 앱을 만들어서 앱스토어에 막 올렸잖아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써보니까 그 중에서 그걸 발판 삼아서 글로벌 회사로 큰 기업도 있고 네. 아니면 그냥 거기서 반짝하다가 도태된 기업도 있거든요. 지금 오픈 AI가 한 것은 야 우리가 GPT를 활용하는 AI를 활용하는 앱 개발 도구하고 그 앱을 올려놓을 수 있는 장터를 만들어줄게. 너희들 다양한 앱들을 한번 개발해봐. 이렇게 지금 발표를 한 겁니다. 그러면 내년부터 굉장히 많은 개발자들이 GPT AI를 활용한 앱들을 만들어서 막 스토어에 올릴 겁니다. 네. 그러면 이것저것 우리가 써볼 거고 만약에 그 중에 뭐 우리가 지금 잘 알고 있는 뭐 카카오톡이라든가 아니면 자동차를 부르는 서비스 뭐 이런 아주 킬러 앱들이 나오면 네.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이제 AI 시대로 진입하게 되겠죠. 어쨌든 이제 처음에 스마트폰이 나온 것처럼 내년이 이제 AI 관련해서도 이제 많은 기업들이 참여를 할 거고 더 관심을 가지는 원년이 될 거다 이런 말씀을 좀 해주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요즘에 이제 앞서서 유튜브 관련해서도 막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우리가 좀 취해야 되는 자세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보통 이제 저도 뭐 유튜브 네. 방송을 하지만 유튜브에 나온 얘기들은 그때 어떤 이슈가 되면 그걸 조금 이렇게 약간 과장되게 해서 발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몇 달 전만 해도 우리 양자 컴퓨터 얘기했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세상을 바꾸니까 빨리 준비해야 된다 이 얘기했단 말이죠. 그 전에는 블록체인이 있었고 네. 그 전에는 메타버스가 있었죠. 맞네요. 그렇죠? 근데 그게 한 1년 반 동안 벌어진 일들입니다. 저는 어떤 기술이 나오니까 갑자기 세상이 확 바뀐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여태 그래 왔고 기술도 있어야 되지만 아까 말씀하셨듯이 타이밍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네. 우리가 줌 이런 인터넷 화상회의 시스템은 옛날부터 있었지만 코로나라는 타이밍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써보게 됐고 네. 그러면서 그게 퍼졌단 말이죠. 그렇듯이 AI 기술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건 맞지만 그 적절한 시기도 같이 와야 된다. 네. 그래서 너무 그렇게 기대만 충만해서 네.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약간의 경계심도 갖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AI가 탑재된 AI 폰의 시대가 될 거다. 이런 얘기에 대해서는 교수님께서 어떻게 좀 생각하십니까? 그 AI를 어디서 쓸 거냐가 문제인 거죠. 네. 지금 사람들이 제일 휴대폰에 AI가 탑재돼서 그래도 좀 확실히 바뀌었는데 이렇게 느낀 건 모 통신회사에서 만들어 놓은 그 녹음 서비스일 겁니다. 그렇죠? 그거는 이제 이거 확실히 좋아졌는데 이렇게 느낀단 말이죠.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지금 생각하는 건 실시간 통역 서비스일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것들이 우리의 눈높이를 충족시키면 그러면 생각보다 AI 시대가 빨리 올 수 있고요. 네. 근데 써봤더니 에휴, 그럼 그렇지 뭐 이렇게 간다라면 그러면 본격적인 AI 시대는 우리 생각보다는 조금 더 멀리 있구나. 네. 생각보다 킬러 앱을 만들어내는 게 쉽진 않구나. 이렇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내년이 어쨌든 AI 시대의 원년이 될 거다 이런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AI 시장에서 국내 기업들이 영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어떤 좀 준비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이게 이제 쉽지가 않습니다. 뭐냐하면 지금 유럽도 아까 법안을 만들었고 전 세계가 막 법안을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미국이나 유럽에 있는 회사들은 벌써 앞장서 나갔거든요. 그러면 약간 늦기 시작한 우리나라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이 문제가 남습니다.
그래서 요새 얘기가 나오는 게 SLLM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네. LLM 이거는 Large Language Model 그걸 뜻하는 거고요. 앞에 S가 Small입니다.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 클라우드 서비스 있지 않습니까? 네. 클라우드 서비스에 절대 강자가 있죠.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뭐 이런 데들. 그런데 국내 업체들도 클라우드 서비스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라고 그래서 일반적인 데이터는 그냥 글로벌 기업들 클라우드에 올려놓습니다. 근데 개인 정보나 중요 정보는 국내 클라우드 업체 걸 쓰거든요. 네. 이거 두 개를 병행해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AI 시장도 기업들이 자기네들 어떤 비밀 자료라든가 아니면 개인 정보를 다루는 그런 AI나 아마 국내 AI를 쓸 거고, 그게 아니라 좀 일반적인 것들은 글로벌 서비스, 글로벌 기업에서 제공하는 AI를 쓸 거다. 네. 그래서 이게 클라우드처럼 하이브리드 형태로 제공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국내 업체도 사실은 그 규모의 경쟁 때문에 어떤 글로벌 AI 업체랑 그대로 같은 시장을 놓고 부딪히는 건 조금 어려워 보이고요. 네. 제가 보기에는 어떤 특화된 시장, 어떤 뭐 기업 기밀 자료를 다룰 수 있는 AI, 네. 개인 정보를 다룰 수 있는 AI, 또는 뭐 한국어에 특화된 AI, 이렇게 좀 특화된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AI 비즈니스 모델을 설계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벌써 마쳐야 할 시간이 왔습니다. 영상을 보신 후에 궁금한 점이나 아니면 남기고 싶으신 글 있으시면요. 연합뉴스 경제TV 유튜브 채널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